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거의 없답니다. 와. 민망하구나 이게. 잘하시는데요? 민망하죠. 아, 되게 대단히 민망하네요. 네, 이게 오프닝 멘트가 생각보다 좀 민망합니다. 아, 그 민망한 걸 매번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 하니까. 혼자 네, 하니까. 혼자 할 땐 괜찮은데 제가 누구랑 같이 할 때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요. 네가 해달라고. 아, 전 제가 자발적으로 했군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도 시킬 것을. 네, 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아, 근데 여기는 네네. 지금 겨울 서점 채널이니까 아, 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닐걸요? 제가 맨날 걸작선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거의 없답니다. 영화 걸작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수가 좋아서 겨울 서점님 같은 셀럽들이 저를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요. 네, 거짓말 되게 아무튼, 잘하는데. 네,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와주셨습니다. 이거 막 거짓말하면 티가 나네요, 진짜. 겨울 서점님의 채널은 굉장히 정적인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올 때만 되게 시끄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번에 그 바론새님이랑 하신 거 잘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어땠나요? 아, 좋았어요. 그래요? 네, 좋았고요. 다른 얘기는 우리 카메라 꺼지면 하죠. 아, 예, 그럽시다. 네, 솔직한 얘기는 그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바론 선생님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네. 싫어했던 건 겨울 서점님. 아, 뭐지? 뭐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아, 예. 혹시 파트 1 안 보고 오신 분이 더 많겠죠. 뭐 댓글이나 위에 아이링크로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파트 1 보고 오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소설 샤이닝과 영화 샤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파일럿이죠 오늘. 파일럿입니다. 괜찮을까요? 되게 날아가고 있어요. 파일럿이라서 되게 아니 훅 날아가고 이건 아닌 있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지금 신장 결석 때문에 아 맞다, 네.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왔습니다. 약간 몰핀 성분이 네, 있는. 이게 지금 약간 약을 먹고 있는 그렇죠. 상태라 약을 하시고 제정신이 오셔가지고. 아닌 거를 네.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일단 네. 샤이닝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 작품에 대해서 개관을 좀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소설에서 영화로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반 이상은 헛소리라고 네. 하지만 2부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2부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 경고를 해야 될까요? 1부에서 스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스포일러, 그렇죠? 강력한 스포일러 경고를 드립니다. 네, 혹시 초강력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예, 혹시 네.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끊고 네. 보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저희가 결말까지 전부 다 얘기를 전부 할 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샤이닝 같은 영화가 클래식으로 대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내서 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충분하죠. 네. 시간을 내서 볼 만한 가치까지 있는 영화니까 음. 안 보신 분은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파트 1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네네.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일단 웬디가 웬디가 그 소설에서는 조금 더 강인한 여성의 느낌이 있죠. 네. 백인 금발 여성이고 네. 그 소설 설정상으로는 샤이닝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초능력을 엄마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할로런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 조금 더 감이 좋고 조금 더 강인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영화에서는 되게 벌써 얼굴부터 그렇죠. 막 너무 무서워하는 그게 막 네. 네. 그런 약간 뭐랄까 주체성은 많이 이제 축소를 시키고 조금 더 리액션을 하는 캐릭터로 그렇죠. 왜냐하면 변했죠. 잭 니콜슨의 연기가 네. 워낙에 처음부터 끝까지 광기로 막 흘러 넘치고 있기 액션이 때문에 계속 되니까 네. 이걸 받아줄 역할로서 그렇죠. 네. 만약에 여배우까지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가 나와서 집을 다 부셔버릴 것 같은데 둘이 같이 막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싸우고 호텔을 이러면 네. 네. 그러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건 곤란하다. 네, 이 영화 공포 영화니까. 네. 그래서 리액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공포를 관객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약간 그런 페이스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 보면서 네. 조금 답답했어요. 답답하죠. 왜 저렇게 무서워만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네, 조금 너무 약간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봤으니까 그렇죠. 저거보다 뭔가 더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 맞아요. 답답하긴 했어요. 특히 또 이제 소설에서는 웬디가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한 번씩 보고 흑심을 품을 만큼 아름답다. 미녀라고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등장을 있죠. 하는데 그래서 네. 원작 팬들은 거기서도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뭐 사람을 외모로 네. 판단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네. 가장 화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잭 니콜슨이었어요. 상당히
상대역인데. 네, 상대역인데 왜? 야 이렇게. 그런데 그 짜증조차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카메라에 담아버렸죠. 그래서 진짜 고약한 양반이야. 그게 진짜 지랄 같다니까요, 성격이.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잭 니콜슨이 웬디한테 짜증내는 장면은 진짜예요. 정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어쩐지 이 연기가 혼이 실렸잖아. 찰지던데요. 완전 찰지죠.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네. 굉장한 진심이 느껴지는. 잭 니콜슨이 또 워낙에 또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양반이기 때문에. 잭 니콜슨 되게 뽀얗던데요. 아니, 물론 네. 이제 그때도 나이가 좀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약간 얼굴이 젊으신 얼굴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숱도 많이 네, 남아 머리숱이 있으시죠. 많이 남아 있으시고. 풍성하게 남아 있으시고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약간 최민식 씨 같은 성격파 배우로서 이제 발돋움을 하는 단계였어요. 거기서 이제 샤이니 굉장히 큰 한 걸음이 됐죠. 네, 그걸 스티븐 킹이 되게 싫어했다 그러죠. 잭 니콜슨을 캐스팅한 거를. 맞아요. 너무 티나지 않냐고. 너무 완전히. 티나죠. 맞아. 잭 니콜슨 캐스팅부터가 스포일러야. 맞아. 잭 니콜슨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뭐 연기는 뭐 기깔나게 하셨죠. 장난 아니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밖에서 웬디랑 데니가 막 놀고 있는데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장면 있죠. 수염 이렇게 나오고. 네, 맞아요.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저는 이 양반의 연기가 가장 빛났던 데가 네. 그 로이드를 만나서 네네. 술을 마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앞에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표현해야 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로이드가 보이는 것처럼 액션과 리액션을 혼자 주고 받지만 사실은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연기로 나타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시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낸다는 게 네. 대배우는 다르다. 얘기 나온 김에 잭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소설에서의 잭과 이 영화에서의 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일단 잭의 설정 자체가 소설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나오고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호텔에 와서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를 미친 듯이 팬 사건이죠. 여기 영화에서는 완전히 삭제가 됐지만 그 제자와 어떤 미묘한 신경전, 그러니까 제자도 약간 망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잭도 교사로서 이 학생이 나를 싫어한다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 이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잭이 완력을 써서 제압을 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비극적인 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데니의 손목을 부러뜨린 일이죠. 그 두 가지 트라우마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잭의 모습이 이제 처음에 중반까지 나오다가 호텔에 점점 잡아먹혀 가면서 그때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지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잭의 악마성은 축소가 되고 호텔에 뭐가 씌웠다 그래야 되나? 잠식당하는 거죠, 조금씩. 그렇죠. 호텔에 잠식당하고 호텔에 잡아먹히는 그 모습이 조금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죠. 제가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잭의 과거까지 다 살렸다가는 영화가 너무 길어지면서 늘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 니콜슨 같은 얼굴을 가진 배우가 필요했던 거고. 한 방에. 네, 그렇죠. 그냥 그 잭 니콜슨의 얼굴은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티븐 킹이 원했던 건 그거였겠죠.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배우, 예를 들면 에드워드 노튼 같은 배우가 나와서 번뜩이는 광기를 보여줬을 때가 훨씬 더 무섭지 않겠느냐라는. 처음엔 선량한 얼굴이었다가 그렇죠. 오히려 스티븐 킹의 머릿속에서는 웬디와 잭의 이미지가 반대였을 것 같아요. 영화랑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미쳐버리는 이런 역할을. 약간 파이트. 아무튼 이제 잭의 캐릭터를 그렇게 구축을 했다 보니까 소설과 영화의 주제 의식도 많이 달라지게 됐죠.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는 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악마성과 잭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과정에서 호텔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쪽이 선택당하느냐의 차이가 생긴 건데 영화에서는 잭의 악마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종의 희생자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주제의식에도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됐죠. 주제의식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버룩 호텔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름부터가 오버룩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영어를 잘은 모릅니다만 오버룩이 못 본 채하다, 간과하다, 지나치다, 뭐 이런
그리고 인디언들의 무덤 위에 그렇죠. 세워진 호텔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잭이라는 캐릭터에 미국을 더 씌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의 죽음과 피로 얼룩진 땅에 거기에 쌓아 올리는. 예, 거기에 커다란 성을 쌓고 모른 척하는. 그런 말종들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샤이닝의 파티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유색 인종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조리 백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흑인은 할로런이죠. 죽죠. 네. 원래 대가들은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안 만들어요. 굉장히 여러 개 씌웁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한 해석은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이다. 아메리카다. 근데 사실 영국인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좀 웃기죠. 그렇죠. 지는 니네나 잘해. 다 니들 보고 배운 거 아니야.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보면 잭의 그 사진에 잭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호텔 안에.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너였다. 처음부터까지 너였어. 다 네가 한 짓이야. 네가 못 본 척하고 있을 뿐이지. 라는. 그러니까 호텔이 너를 미치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면도 있다. 그렇죠. 원래 네가 갖고 있던 거였고 그 피로 얼룩진 강호는 원래 다 네 거였다. 그래서 그 그레디라는 인물이 얘기해서 하잖아요. 당신이에요. 언제나 너였다. 언제나 너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잭의 대사 중에 그게 바로 백인 남자의 일이지.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백인 남자의 일이지라는 대사는 개척시대 이제 인디안들 많이 죽이고 토벌군 그런 애들이 와서 하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기다 가서 붙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을 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석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요, 샤이닝이. 그렇죠. 여러 가지 층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 할로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할로런의 역할도 되게 많이 축소가 됐죠. 정말 저는 너무 허무했어요. 네. 아니 할로런이 이게 뭐야? 저렇게 끝이야? 영화에서는 일단 할로런이 매우 허무하게 죽죠. 네. 이렇게 구하러 왔다가 한 방에 숨어있던 잭이 튀어나와서 찍어버리죠. 단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갖는 위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로런을 죽이면서 잭이 정말로 살인마가 된 거죠. 처음 죽이는 인물. 소설에서는 이미 그 학생을 피떡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됐지만 그쵸. 영화에서 현실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장면은 할로런을 죽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릭터를 쓰고 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처음에 데니한테 샤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데니한테 의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와서 정말 막 눈속을 뚫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운전을 해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죽여버렸죠 그냥. 단방에. 단방에 그것도 막 싸우지도 않았어. 네 맞아요. 그냥 훅. 약간 소설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 사제 관계를 데니와 형성을 하는데요. 약간 스타워즈의 오비안 케노비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한 방에 죽여버렸죠. 역시 스탠리 큐브릭은 성격이 진짜 지랄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스팀킹 열 받지. 그러니까 아니 캐릭터를 진짜 자기 생명처럼 만들어낸 캐릭터를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를 도끼 한 방에 찍어서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열받아요.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의 노림수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뭐 이제 인종 차별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찍어놨는데. 걔가 감독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샤이닝이라는 능력 자체도 그래요. 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대단히 큰 그 능력이자 설정인데 샤이닝이라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샤이닝이라는 제목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호텔의 목적 자체가 데니의 샤이닝을 잡아먹는 것이죠. 일종의. 이 능력을 본인들이 흡수함으로써 영혼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조금 잠잠하던 호텔이 데니가 오면서 강해지죠. 영혼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묘사들은 전혀 이제 되지 않았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호텔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버렸어요. 그렇죠. 호텔 자체와 잭이 나누는 대화도 사실 거기서 공포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레이디가 와서 말해주고 끝이잖아요. 호텔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잭 니콜슨이 그냥 혼자 미친 것만 같은 그쵸.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씩 힌트를 넣긴 했지만 네. 처음 봤을 땐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전혀 다른 영화지만 네.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스트레인지. 배경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싸우고 맞아요.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소설을 보고 있으면 네. 호텔이 스스로 계속 문을 닫고 열고 맞아요. 복도를 바꾸고 막 그런 연회장에 사람이 생겼다 없어졌다 풍선이 생겼다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배경인데 이제 그런 걸 그냥 많이 축소를 했죠. 네. 그런 본인의 주제의식을 위해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스탠리 쿠브릭 감독은 어떤 호텔 자체를 약간은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이어 파워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바뀌고 변하고 이런 거보다는 주인공들이 미처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주인공을 침식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아예 묘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막판에 네. 가면은 배경음악처럼 네. 코러스가 계속 나와요. 맞아요. 되게 기괴한 코러스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호텔의 목소리인 맞아요. 거죠. 네. 하지만 각자 이제 양쪽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즐길 만한 거리는 된다는 거. 네. 양쪽 다 뭐 워낙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가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은 그거죠. 설정을 말로 푼다는 거. 아, 네. 다 일일이 설명해주는 네, 그렇죠. 식이죠.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거 제 예상인데요. 네. 어떤 원작에 대한 예를 표한답시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원작의 설정을 내가 안 버렸어. 안 버리고 가지고 왔어. 대사로 다 풀게. 근데 스티븐 킹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누가 대사로 풀래? 그래서 스티븐 킹이 너무 열받아서 자기가 직접 TV용 영화를 만듭니다. 썼죠. 각본을 썼죠. 네. TV 시리즈. 하지만 그거 망했어요. 그렇죠. 폭망했죠. 네. 아, 이거 속편도 썼다고 하던데 스티븐 킹. 예, 2013년에 예, 썼는데 읽으셨나요? 아 그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충 그건 내용은 읽어보지 아는데요. 않아서. 네. 그렇게 네, 스티븐 킹이 워낙에 다작하기 때문에 네. 항상 마스터피스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게 더 있죠. 일단은 데니의 발작 증세 같은 것, 그러니까 토니라는 가상의 친구를 계속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그 토니를 연기한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토니가 이야기할 때 목소리도 바꾸고 반면에 데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데니가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왜 아빠한테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죠? 라고 물어는 보는데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를 먼저 보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식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데니의 역할도 많이 이제 잘라냈다. 맞아요. 네. 스티븐 킹이 소설에서 그 어떤 불안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아이한테로 많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샤이닝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사건 속에서 데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wendy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웬디와 데니가 성장하고 잭은 죽고 그 잭도 사실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악당으로서 죽지 않거든요. 한 번 약간 빨리 그렇죠.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데서 봉준호 감독의 향기도 좀 났어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을 보면 보통 엄마가 없어요. 그 집안에. 괴물을 그렇죠. 봐도 그렇고 설국열차를 봐도 아빠랑 딸만 딸, 나오죠. 네. 그리고 막 되게 흥미로운 게 봉준호 감독이 엄마에 대해서 그린 유일한 영화가 마더인데 그 모양이. 네. 네. 이 양반은 그런 불안함을 굉장히 영화에서 잘 써요. 그러니까 작가마다 자신이 잘 구사하는 스킬이 있는데 네. 스티븐 킹은 그 시선을 아이의 시선까지 내려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럼 관객들은 아이한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따따블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시점을 줬을 때의 효과는 이런 거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일단 공포.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아주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맞아. 그런데 심지어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공포. 맞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 아이를 정말 패닉 상태까지 몰고 가는, 이제 읽는 사람도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게다가 아이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정신적인 능력이지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는 거죠. 네, 그냥. 그렇죠.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쳐서 달려들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는 샤이닝을 좀 더 온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 숨은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죠. 미리 깔아놓은 데서 공포가 발생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레드럼도 되게 짧게 쓰고 지나가잖아요. 맞아. 영화에서. 네. 레드럼이라는 단어가 소설의 이제 첫
머리부터 그러니까 계속 호텔에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근데 레드럼이 뭔지 아무도 모르죠. 해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murder를 반대로 쓴 거잖아요. 살해를 반대로 쓴 거고 이제 그게 뭔지 다들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나오다가 그게 뭔지 딱 밝혀졌을 때 오는 또 충격 그런 것이 또 있는 거죠. 네, 이제 murder 그러니까 레드럼을 되게 짧게 쓰고 지나간 것도 감독의 선택이었죠. 네. 그것도 역시 스티븐 킹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굳이 그거를 립스틱을 들고 가서 레드럼을 그걸 반대로 쓰고 거울에 비친 걸 보여주고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끝까지 스티븐 킹이 왜 화를 내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화를 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했는데 다 했잖아. 나름대로 플롯도 다 지켰고. 그러니까. 근데 스티븐 킹 환장하는 거죠.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사실 대가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성격이 되게 좋잖아요. 아 그래요? 겨울님은 잘 모르겠고 저는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장치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잭이 호텔에 딱 들어와서 맨 처음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에서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울 안에 비친 잭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약간 원래의 잭과 호텔 안에서의 잭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안에서 움직이는 잭과 거울 밖에서 이제 뭐 가족을 막 이렇게 챙기고 뭐 이런 잭은 사실은 다른 사람인 거죠. 네. 그 거울이 굉장히 인상 깊게 쓰이는 씬이 거기죠. 그 아들이 이제 방에 들어왔을 때 맞아요. 아빠가 앉아 있잖아요. 네. 그때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이 그 옆에 이제 데니가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얼굴이잖아요. 그 뒷모습만 보이는데 거울로 비치는 그 잭 니콜슨의 표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공포라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그런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매번 보던 거 가령 내 손 같은 경우에 이거 거울에 비춰서 보면 이상해요. 약간 생경하게 보이게 됩니다.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지배하는 공포는 그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던 것이 어느 날 변해서 나를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울은 그런 면에서도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장치는 오로지 영화에서만 사용 가능한 장치죠. 이거 소설에서 쓸 수는 없는 없죠. 장치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그냥 묘사 한번 할 수밖에 없는 묘사로만 끝나는 건데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맞습니다. 잘했다는 말밖에 안 나요. 잘했어요. 잘했네. 하지만 소설이 낫다는 거. 근데 저는 영화가 더 나은 점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저는 그 장면 타자기를 발견할 때 계속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그게 소설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 이게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해서 좀 놀랐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웬디가 지금까지 잭이 작업했던 것을 발견을 딱 했을 때 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는 문장만 이만큼을 그동안 썼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서 오는 공포가 그 순간에 와 진짜 미친놈이다. 완전 생또라이네 이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소설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소설에서는 없는 설정이고요. 영화에서는 진짜 그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라는 그 공포가 확 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잭이 집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아치가 있고 그 아치 한가운데 책상이 놓여져 있고 잭이 거기서 막 글을 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잭이 정가운데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미쳐가면 갈수록 가운데로 정가운데로. 그리고 완전히 맛이 갔을 때는 딱 정가운데 맞아 있어요. 호텔의 입장에선 뭔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 그림이 다 그려졌다. 들어왔다 이 안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 주는 공포. 그런 공간이 주는 공포는 영화가 훨씬 더 잘 살리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면에서 또 공포를 준 그런 설정 중에 하나가 이제 미로죠. 그 소설에서는 사실 미로가 등장하지 않고요. 전정나무로 이제 동물의 모양을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걸 깎는 것도 잭의 일인데. 그 할로란이 얘기를 하죠. 이 전정나무를 조심해라. 데니한테 쟤네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잭이 그런 환상을 보죠. 막 사자가 쫓아오고 그런 식의 환상을 보고 막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그런 설정을 없애버리고 미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미로가 결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간에 되게 상징적인 또 장면이 있죠. 유명한 장면이 이제 미로를 막 이제 둘이 돌아다니는데 데니랑 웬디가 돌아다니는데 호텔 안에 있던 잭이 미로의 그 축소 모형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시 디졸브로 그 둘을 비추는 그렇죠. 그런 부감으로 비추는 그 장면이 잭이 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식의 쓰임이라든가 결말의 쓰임이라든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가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 이런 태블릿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렇죠. 7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런 태블릿이 등장을 하고 이걸 써요. 맞아. 지금 우리가 아이패드 쓰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재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그 디졸브 화면이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전혀 다른 두 개의 화면이 붙었는데 마치 이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숨에 어떤 상징성을 확 전달해버리는. 그렇죠. 잭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잭의 시선이 곧 호텔의 시선이라는 느낌도 주는 거고. 그렇죠. 2시간짜리 영화에 정말 많은 상징과 함의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천재는 천재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영화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잭에게 미국의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진이 1921년 독립기념일 파티예요. 아, 맞아요. 거기 딱 중간에 이렇게 딱 가운데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피 묻은 역사를 알아라 이것들아. 이 영화 개봉도 독립기념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독립기념일인가 독립기념일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놓고 한 거네요. 네, 완전 대놓고 노린 거예요. 그걸 또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짜 이상한 양반이야. 진짜 뒤통수 치는 기술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의 역사도 사실 그 마지막에 그냥 사진 붙어 있는 걸로만 정리가 되는데 그 사진의 여러 가지 뒷 얘기들은 소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잭이 그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보일러를 조정을 하다가 어떤 스크랩북이 모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스크랩북을 읽다 보니까 호텔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호텔의 역사가 파란만장하죠. 아, 이거 그냥 개판이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근데 스티븐 킹도 약간 인디언의 무덤 위에 세웠다는 호텔서부터 시작해서 호텔의 역사를 쫙 보면 이 사람도 약간 미국을 상징하지 않았나. 근데 스티븐 킹은 훨씬 더 희망적으로 끝내요. 그렇죠. 인류애가 막 살아있죠. 그렇죠.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야. 등장인물들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너무너무 차갑고 정말 약간 그 체스판 위에 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만약에 잭 토런스를 미국이라고 본다면 스티븐 킹이 말하는 미국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심지어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 큐브릭이 말하는 미국은요, 다 죽어야 돼요. 니들 그 지랄을 하고도 또 흑인들을 그렇게 괴롭히잖아. 그냥 다 죽어 그냥 씨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말만 해도 소설에서는 이제 보일러 담당이잖아요, 잭이. 그래서 보일러를 체크를 하는 걸 잊어버리고 막 공격을 하다가 데니가 그걸 생각해내죠. 보일러가 터질 거야. 그래서 잭이 깜짝 놀라서 보일러실로 내려가서 보일러를 이제 압력을 빼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수치를 넘어가 버려서 호텔이 폭발을 하는 걸로, 그리고 할로런이 이 데니와 웬디를 데리고 운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훈훈하게 잘 끝이 나는데 영화는 저는 그 잭의 마지막 얼굴 있잖아요. 그 얼어붙은 그 얼굴 띡 나오고 끝나잖아요. 약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믹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운전해서 내려가고. 뭐야, 잭은 저게 끝이야? 잭도 끝이고 영화도 그냥 끝나버리죠. 그리고 영화도 끝나잖아요. 약간 끝이야? 이거야? 이거야? 스티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소설 안에 공포와 그걸 극복해내는 성장과 어떤 소년의 그런 성장과 어떤 여성의 성장과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도 공정하죠. 흑인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다는 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평화로운 해결과 정말 너무나 보기 좋고 훈훈한 에필로그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완성이 탁 돼 있는데 영화 마지막은 뭐야? 잭이 뒤져 있는데 근데 너무 약간 이게 안타깝지도 않고 약간 얼굴이 약간 초록색이잖아요. 눈동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게 뭐지? 이게 잭의 끝이야? 너무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악당조차 너무 초라한 거죠. 그 막 쫓아다니다 뭐 멋있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그리고 그냥 얼어 죽었어. 자기 아들한테 낚여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포를 효과적으로 폭발을 시켰는데 그 허무함이 만약에 의도된 거라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정말
정말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예. 냉혈한 같은. 완전 냉혈한인 거죠. 덕분에 마스터피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좀 심한데?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킹이 뭐 영화에 대해서 막 그런 그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죠. 가장 큰 불만이었을 거예요. 뭐 모든 걸 바보같이 얼려버리고 끝내버렸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불만을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저는 오히려 스티븐 킹이 인격자라고 느꼈어요. 아, 그 정도에서 끝낸 거를? 저 정도면 저였으면 고소합니다. 용서 없어요. 야, 판권 씨발 안 팔아. 야, 너가 갖고 와! 막.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게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거를 샤이닝을 영화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스티븐 킹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걸었대요. 당신의 소설은 신의 존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막 던진 거예요. 스티븐 킹은 다음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겠다. 밤 새벽 1시, 2시 막 전화해가지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당신은 신의 존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꺼져! 스티븐 킹이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그래도 거장이잖아요. 그렇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정말 빡 돌아서 전화기선을 다 빼버렸대요. 근데 그렇게 괴롭혀놓고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온 거야. 이게 뭐야? 전화를 그렇게 해놓고 전화선을 뽑아서 그런가? 너 이 새끼 전화선을 뽑아? 영화에서도 전화선 뽑잖아요. 네, 그렇죠. 제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의도했을지도 모르겠다. 짜증나서.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야 정말. 계속 하시죠. 네, 아무튼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우리 얘기도 정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도 1부보단 좀 낫네요. 1부 보고 2부 안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결말 얘기하다 이렇게 결말 됐죠? 얘기하다 네. 이렇게 됐죠. 네, 뭐 영화에서 그렇게 바꿔버렸다고 해서 사실 뭐 영화가 졸작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나름의 걸작을 스탠리 큐브릭 나름의 걸작을 만들어낸 거고 스티븐 킹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영화사적으로 보면 이 샤이닝이라는 영화는 대단히 갖는 의미가 커요. 헐리우드의 모든 공포 영화들이 잭 토런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몰았다가 터트리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할로런의 존재가 거대한 맥거핀이거든요. 그렇죠. 영화의 주제를 가져다가 맥거핀으로 써버린 거예요. 샤이닝 뭐 대단할 것 같지? 아닌데 이러고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영화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맥거핀입니다, 사실. 네, 영화 처음부터 뭔가 있을 듯 하다가 매드럼 한번 비춰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거핀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도와주러 온 사람이 단방에 죽는 이런 전례 없는 그렇죠. 이런 클리셰도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왜 공포영화 보면 주인공이 막 살인마에 쫓기면서 막 애타게 막 구조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항상 전화기가 끊어져 있거나 이러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누군가 와요. 꼭 한 명이 옵니다. 와서 죽잖아요, 그쵸? 살인마한테. 그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이런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차가 도로를 타고 가는 걸 이제 헬기에서 잡아요. 요즘 같았으면 그쵸. 드론을 띄워서 했을 테지만 처음 시작부터가 이제 그런 부감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어떤 고립,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고 이런 게 그러면서도 공포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장르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점이다. 둘 다 천재는 천재인 것 같고요. 천재고요. 두고두고 앞으로도 계속 헐리우드 공포 영화 얘기를 하면서 샤이닝과 사이코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스티븐 킹의 그런 작법에 대해서도 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스티븐 킹의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 자신은 플롯을 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이야기를 발굴하듯이 하나하나씩 발굴을 해낸다. 매우 섬세하게 발굴을 해내는 사람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매일 몇 시간씩 꼬박꼬박 글을 쓰고 하루에 뭐 4-5시간씩 매일 쓴다고 하죠. 굉장히 다작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쓰죠, 진짜. 네. 그런 식의 어떤 작법이나 그런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점도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에 있어서 제가 가장 뭐랄까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중간중간에 툭툭 등장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말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중에서 그 왜 여기 연회장 장면이 소설에서 그려지면서 12시가 됐을 때 이제 모두 가면을 벗어주십시오라는 말이 들렸을 때 실제로 들리는 말은 아니지만 확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붉은 사신이 모두를 덮쳤다라는 문장인데 그런 식의 활용? 그 에드거 앨런 포의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지. 내가 에드거 앨런 포의 그 라인에 서 있다. 자기도 아는 거지. 자기 포지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빌려오는 방식이라든가 그게 얻는 효과는
그 문장을 봤을 때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날 수가 안 날 없어요. 수가 읽은 없죠. 사람이라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포가 2배. 그렇죠. 따따블인 거죠. 따따블로 오는 거죠. 뭐가 터질까 이제. 그런 식의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점도 참 이 소설이 이룩한 중요한 어떤 작법에 있어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스티븐 킹이 에드거 앨런 포의 부분들을 떼서 활용하는 방식. 영화 한 편이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있죠. 킬빌처럼. 네네. 네. 그런데 그 소설 안에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본인의 역량으로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오마주나 이런 걸로 정말 옹골차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심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제가 가장 감탄한 것 중에 하나는 호텔의 역사를 네. 정말 연 단위로 다 정리해놨어. 호텔의 역사를. 오버룩 호텔의 역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난 내 방 너무... 정리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차가 지저분하시던데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제 차는 그래도 유튜브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제 방은 네, 뭐 아무튼 그런 설정을 정말 세심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발굴한다는 표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왜 그렇잖아요. 그 톨킨이 엘프어를 직접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뉴욕 리뷰에서는 아예 대놓고 톨킨과 셰익스피어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런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그 작품에 들어가는 세심한 준비 같은 것들이 되게 놀라운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작하지 말고 좀 몇 년 모았다가 샤이닝 같은 거, 샤이닝 같은 거 한번 빡 쏘고 또 그걸로 인쇄 뽑아가지고 좀 몇 년 쉬고 이렇게 하시지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스티븐 킹이 내가 계속 글을 쓰지 않으면 샤이닝 같은 게 나오질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그렇죠.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글쓰기를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마추어다. 프로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이런 맞아요. 말을 하는 작가가 있을 정도로 영감이 오길 기다리다가 영감이 된다. 뭐 이런. 약 먹어서 그래요. 이거 꼭 살려야겠다. 오늘 정말 하지 말 걸. 뭐 이미 해버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스티븐 킹이 자기가 글 쓰는 걸 또 소설로 만들었죠. 그렇죠. 미절이요. 네. 내가 글쓰기를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보통은 이제 뭐 나의 성공 비결 이런 책을 쓰는데 시크릿 뭐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그걸 쓰긴 했죠.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거 소설로도 썼죠. 그러니까 그분의 상상력은 그런 거예요. 스티븐 킹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 중에 다른 장르의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가령 그 사람과 내가 호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지만 나는 호수 밑에서 헤엄치는 괴물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장르 소설 작가로서의 갖는 시각이라는 게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네. 그리고 작품 안에 자신의 모습을 많이 넣기도 하죠. 실제로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본인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썼을 때요. 스티븐 킹이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본인이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꽤 재밌거든요. 완전히 인이 박혀 있으면 약 먹어서 정신이 나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대대로 대라는 심정인 거고요. 저희 이제 얘기할 거 대충 다 했나요? 다 한 것 같아요.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게 지금 파일럿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가 계속이 될지 말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재미없네.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건 저희는 이 컨텐츠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설 원작의 영화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 풀어내는 게 저희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을 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제목을 지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애도 나왔으면 이름 줬으면 키워야 돼요. 그래요? 진짜 막 던진다. 일단 이건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1부부터는 저희가 좀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도록 하죠. 물론 뭐 힘을 주다가 똥을 싸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보죠.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볼 거고 겨우 서설님께서는 어떤 이 컨텐츠가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는지. 어떻게든 되겠죠. 이게 방송 다 이미지라니까 준비돼 있고 막 열심히 하고 성실히 다
다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은 속고 계신 겁니다. 저 열심히 해요. 갑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네. 네, 아무튼. 아 근데 제 채널이 되게 네. 조용하고 정적이고 계속 제 목소리만 나오고 이러니까 네.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그냥 저만 계속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까봐 걱정이 요새 좀 돼요. 사실 게스트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네, 그래서 보통 계속 친구가 별로 없으시죠? 예, 저도 그래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게 잘 되면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도 네. 한번 해서 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슬픔을 나눠볼까요? 그날부터 서로 친구하고 네. 오늘부터 1일 하면 되잖아요. 친구도 날짜를 세나요? 네. 우리 그거 하죠. 그 뭐. 5월 30일에 네. 토크 스테이지라고 거기서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렇죠. 네,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미 네. 마감이 돼서 네. 광화문 북바이북에서 네. 5월 30일 저녁에 이제 네. 무대를 여는데요. 그게 돈을 주고 오시는 분들이 채워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영상을 따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아쉬우시겠지만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습니다. 감상에 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네, 저도 최대한 욕을 자제하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뭐 목소리 좋으시니까 아, 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네. 잘생겨서 좋아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남말하고 있어. 얘가 남자니까 남말하죠. 실원님 보고 싶어.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미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약 기운이 떨어져가고. 영화관 옆 책방 예, 영화관 파일럿 옆책방. 네, 회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언제 돌아올지 근데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는 네네네. 않습니다. 그냥 예, 네. 생각날 때. 네네네. 네, 기회 그러니까. 되는 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